2000서해는 꽃게잡이 처리되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과 한국 해경의 숨바꼭질로 긴장감이 감돕니다. 심지어 중국 어선들은 참치 잡는 원양 어선급에 해당하는 대형 어선들까지 우리 바다를 휘젓고 있습니다. 꽃게 등의 가을 성어기가 시작되면 북방한계선, NLL 인근 등 서해 중북부 지역에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출현이 하루 평균 200척에 달할 정도입니다. 우리 해경은 5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헬기 등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하며 불법 조업 어선들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중국 어선들이 인천 연평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자 우리 정부는 군함 12척을 투입해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하다하다 최근 한국의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서해상에 알박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중국 남중국해에서 하던 일을 한국의 서해에서 자행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앞으로 중국의 무단 알박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9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알려져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이이지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민감한 지역으로 어업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다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던 짓을 서해상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나중에 서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한 짓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보 당국은 지난달 정찰 위성을 통해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이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작년 4에서 5월에도 인근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 2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했고, 이를 발견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 주춤했던 중국이 최근 다시 설치를 재개한 것인데요.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어업 보조시설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설물들이 우리 정부의 제지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앞으로 중국이 이 시설물들을 근거로 해당 지역은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이 지역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나라는 양국은 매년 한두 차례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는 사실상 중국이 서해를 자국 앞마당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중국은 2010년 우리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규정했고 최근 들어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이 해역에 몰래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한국 정부 항의가 들어오면 철수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는데요. 2022년 4월에도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드러나 양국 간 분쟁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서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 국가 간 영유권 주장이 충돌해 아시아의 화약고로 꼽히는 남중국해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 7개를 설치한 뒤 우리 영해라고 선포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지금도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남중국해에서도 처음에는 서해와 마찬가지로 구조물 무단 설치를 시작했고 2013에서 2016년 차례로 인공섬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후 2022년 이후에는 대함대공 미사일과 전투기 등까지 반입하면서 군사기지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과 부표 등을 잇따라 설치해 일본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구조물만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중국 군함이 서해 등 우리 관할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020년 공개한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배타적 경제수역 등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900회가 넘었습니다. 중국의 저희를 알 수 있는 가장 논란된 사건은
2022년 한중잠정 수역에서 중국이 몰래 석유 시추를 시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서해 한중잠정 조치 수역에서 중국 석유 시추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어느 나라 관할인지 경계선 획정이 안 된 수역인 만큼 최종 경계 합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일 수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판례에서는 관할이 겹친 수역에서는 탐사 활동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추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몰래 석유 시추까지 하자 혹시 칠광구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023년 중국은 해상 유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육상 유전이 노후화됐기 때문인가?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넘쳐나는 에너지 수요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심해 시추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습니다. 2000년 전체 원유 공급량의 10%에 불과했던 수입 비중이 2022년에는 70%를 넘어설 만큼 원유 수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자체적으로 원유를 수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해상 유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중국해에서 불법 설치물을 설치하고 자기네 해역이라고 우기고는 석유 시추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 중국 해상 유전에서 추출된 원유는 중국 내 원유 총 생산량의 약 60%에 달할 정도로 바다에서 엄청난 원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심해 시추올인 움직임이 칠광구 JD지안 1 공동개발구역까지 손을 뻗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칠광구까지 노리면 이 지역이 지정학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1947년 멕시코만 연안에 세계 최초로 해저 유전 개발에 나선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대기업들은 이미 1970년대에 북해 유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이들 서구권 기업들의 앞선 기술력을 최근 중국이 급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중국해 주장커우 유전에 자체 설계 건설한 하이지 1호 재킷은 아시아 사상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심해 시추 확장은 또 다른 지정학적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남해 구단선을 설정해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지역을 순식간에 분쟁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의 서도 춘샤오 천연가스전 등을 단독 개발하며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구역 JDG, 이른바 칠광구입니다. 1974년 한국과 일본이 칠광구 공동탐사를 위해 맺은 이 협정은 2028년 종료되는데 중국은 애초에 한일 간 칠광구 협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칠광구 협정이 만료된 뒤 칠광구 일대가 한중일 다자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는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행동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작년 9월 중국 선박의 약 3분의 1인 82척을 중국과 필리핀 간 최대 분쟁 해역으로 떠오른 사비나 암초 중국명 신빈자오 필리핀명 에스코다 암초 주변에 집중시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때 모인 중국 선박은 총 251척이나 됐습니다. 필리핀 측은 작년 5월 필리핀 대형 해경선 테레사 마그바누아호를 사비나 암초 일대 해역에 배치해 중국과 신경전을 벌였고 이후 이 배를 본국으로 철수시켰는데 그 직후 이처럼 중국이 자국 선박을 대거 이 암초 일대에 집결시키며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이미 군사 요새화한 인공섬 3곳에 대형 미사일과 장갑차 배치를 위한 대형 해저터널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어 관련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14년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산호초 기반 암초 7곳에 인공섬을 만든 뒤 군사시설로 활용해 왔는데요. 산호초 기반 인공섬이 지지력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섬에 수직 파이프를 대거 박고 시멘트 등이 포함된 혼합물을 쏟아부어 바탕을 단단히 한 뒤 해저 터널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환경 파괴에 군사적 위협까지. 중국의 민폐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필리핀은 한국 함정으로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리카탄 훈련은 어깨를 나란히라는 의미의 필리핀 현지어로 미국과 필리핀이 1991년부터 실시한 필리핀의 대표적인 연합훈련인데요.
올해는 약 1만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필리핀은 호세리자람을 함대함 미사일 훈련의 주력 함정으로 참가시켜 약 36km 떨어진 표적을 해성 미사일로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호세리자람은 HD 현대중공업에서, 해성 미사일은 LI 지넥스1에서 수출한 것이라 이번 훈련으로 우리 함정과 미사일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는 표적함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표적이 된 선박은 4,700톤급 칼리라야 함으로 2008년 중국에서 건조돼 2020년에 퇴역한 필리핀군 보급선으로 필리핀군이 보유한 퇴역함 가운데 유일한 중국산 함정이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한국산 호세리자라미의 미사일로 격침되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호세리자람 외에는 해군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최근 필리핀의 신형 호위함 오션 4300을 제안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호주 퍼스에서 열린 인도양 해양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신형 호위함 오션 4300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기술력을 알렸는데요. 오션 4300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디젤 전기 및 가스 CODLOG 결합 방식을 사용하는 강력한 추진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은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보장해 현대 해군 작전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또한 이 호위함에는 높은 수준의 소나소나, 음파 탐지기 기능이 장착돼 대잠수함 전 ASW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한국형 수직발사기 KVLS-1화, 미국 수직발사기 MK-41 시스템과 호환되는 32개의 수직발사 시스템 VLS로 상당한 화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무 바다에서나 알박기를 하면서 불법 구조물을 만들어 분쟁을 야기하는 중국. 더 이상 서해에 중국 불법 구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한국은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SNS 계정에서 FA-50에 철룡 2발을 장착하여 랜딩 중인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전용 테스트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군이 운용 중인 기체 중에서 FA-50밖에 없기 때문에 FA-50에 동합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철룡은 1세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 FA-50 양날개에 장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오늘은 공개된 철룡이 FA-50에 2발 통함되어 테스트 중 부분과 개발 중인 철룡의 성능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철룡은 3,1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입니다. 2021년에 탐색 개발을 완료했으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철룡의 핵심인 엔진과 지하 탄두 체계의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철룡은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사거리 700km 이상급으로 개발 진행 중인 초음속 순항미사일인데 지역 및 고도에 따라 고화음속 음소경 5에서 0.8에서 전음속 음속 0.81, 초음속 음속 1.2에서 1.6을 고루 낼 수 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이는 미사일의 대단한 이점을 제공하는데 처음부터 초음속을 내는 미사일은 고도가 제한되고 기동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속도로 이걸 커버하는데 상대적으로 요격이 쉽습니다. 반면 아음속 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 타우러스 등 고도 설정이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기동 능력이 월등하며 지형 추적 비행 등 항로 설정이 아주 자유로우며 연비가 매우 좋아 동금으로 만든다면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통은 여기에 초음속 순항 기능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런 순항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로켓 엔진으로는 불가능하고 제트 엔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트 엔진 구조상 어느 정도 직경이 나와줘야 압축비가 나오고 효율이 상승해 속력을 높일 수 있는데 미사일 사이즈에서 이 압축비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룡은 이 미사일에 들어가는 고효율 마익으로 제트 엔진을 새로 자체 개발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쪽도 개발하고 있으니 우리도 관련 기술은 일군 국가에 속하며 기술적으로 대등한 수준입니다. 이 엔진은 물론 우리나라 전용에만 쓰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개발 중인 소형 초음속 스텝스 점잘기 엔진으로 항공연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1,000파운드 금으로 개발 중인데 이게 완료되면 이걸 기반으로 현무 미사일 현무삼순항, 칠룡, 딥트기만기, 표적기, 자폭용 배회 드론 등에 사용될 엔진 개밥이 들어갈 예정으로 아마 2030년 전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타우리스와 덱티겁 토마호그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 체계 중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들어가는 순항 미사일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타우러스가 비싸졌고 좋아진 것인데 한국 공군용에만 데이터 링크가 있습니다.
물론 링크 16 기반이고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있으면 발사 후 목표물 변경이나 경로 변경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명중 여부를 별도의 탑지 시스템 없이도 MIL로 바로 알 수 있어서 재공격을 하기 위해 미사일을 추가로 쏴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링크가 없어도 위성사진 등으로 파악해서 공격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아무래도 대응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고 필수 기능은 아니라 나들 사국 4점의 맛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스컬프이지나 스톰 쇄도우도 데이터 링크 없이 쓰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도 사징은 마찬가지이며 우리 연무순항 미사일도 데이터 링크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과 KF-21은 데이터 링크로 링크-K도 함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설룡도 링크-K 접안에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쪽이 개발 난이도가 높아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첫 장작은 소음 속 대한미사일이가 민저 통합되고 설룡은 개량해서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철룡 초기 모델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없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신이라 나중에라도 쉽게 개량해 달아올 수 있으니 별 흠은 아닙니다. 다만 수추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함에 돈이 많이 드는 링크 16은 안 달아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는데 방사정이 돈을 대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타우러스 350K는 엄체에서 링크 16 달아 수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역시 링크 UK 달아서 쓰게 된 거고 이 부분은 방사정에서 지불하게 될 겁니다. 선용이 개발되어 동합된다면 국내용은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수출용은 도입국이 논합 비용을 지불해야 데이터 링크 기능을 포함하여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볼 때 FA-50의 전룡이 양날개에 통함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철룡 공충 발사 테스트기로 사용했던 F4의 되목으로 올해부터 공풍 미사일 발사 테스트는 FA-50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발 중인 미사일을 통함 테스트를 말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FA-50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철룡은 3륜에 이르는 대형 미사일로 FA-50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시 동체 중앙에 장착해야만 가능한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전용 미사일은 FA-50 양날개에 달려있어 철룡 축소형이 함께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봉은 2028년까지 체계 개반이 완료 예정이지만 2026년이면 천용 핵심 체계는 모두 개발이 끝나게 됩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위는 소수의 개발팀을 활용해 철룡 축소형 병행 개발이 가능함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FA-50 수출로 인해 해외 수요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FA-50의 탐험과 손이가 통합됨에 따라 철룡의 통합도 이루어져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타우러스는 발사 직전에 연료를 충전해야 하지만 철룡은 연료를 집어넣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어 대응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타우러스는 GPS 재밍 상황과 적의 요격에 대응해 저공 비행 및 지형 추적식 항법 장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전룡은 항재밍 GPS와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중고도에서 고속으로 표적에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철룡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RCS 가진다고 합니다. 이에 철룡 축소형은 세돈의 철룡 기본형을 기반으로 그 대부분의 성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체 중량을 한 돈 이하로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방식은 엔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축소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샤거리를 줄여 단축형으로 제작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FA-50 양날개의 전룡 두발 답재는 전룡 단축형이 병행 개발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AI 답재하려 하며 목표는 재증급이라는데 이 부분은 별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계획대로만 개발된다면 재증과 타우러스의 장점의 해성의 운동 성능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진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와 더불어 대함용으로 전용 개발한다면 그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육군 기계화부대가 투입된 첫 UAE 현지 연합훈련이 성공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육군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UAE 아라무라 훈련장에서 UAE군과 2025년 UAE 연합훈련 TF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1일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8기동사단 장병들을 주축으로 K 전차 K9A 일자주포 등 육군 기계화부대 주요 전력 14대가 투입되었는데요. 기계화부대의 UAE 현지 연합훈련은 이번이 처음으로 육군은 지난해 카타르 현지 연합훈련보다 한층 다양화된 기계화 전력을 운용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력 보병 전투 차량 IFV인 K-21 보병 전투 장갑차와
최신 전투 공병전차 CEV K600장애물 개척전차가 처음으로 해외 연합훈련에 투입돼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연합훈련 1주차에는 지형정찰을 시작으로 전술토의 방어작전 야외기동훈련 FTX, 사격도시 지역작전 해병대 등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군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는 기동사격, 최대 유효사거리 사격, 최대 발사속도 사격, 일문 동시타격 TOT 사격 등을 실시했습니다. 2주차에는 양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공격작전 야외기동훈련 FTX이 펼쳐졌습니다. K9A1 자주포와 UAE군의 120 자주박격포가 포병 사격으로 목표물을 타격하고 K 전차와 UAE군의 르클레르 전차가 사막의 모래 위에서 가상의 적을 제압했습니다. 처음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 K21 보병전 투장갑차와 K600 장애물 개척전차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K21 보병전 투장갑차는 40기관포를 활용한 강력한 화력과 뛰어난 방어력을 바탕으로 전차와 함께 기동, 우수한 보전 협동작전을 보여줬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 FTX 종료 후에는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 및 장비 전시도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K 전차와 K9A 일자주포 등에 직접 탑승해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실제 UAE에서 펼쳐진 현지 연합훈련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동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UAE에서 열린 IDEX 2025 국제방산전시회에서도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IDEX 2025 전시회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열렸는데요. 65개국에서 1,35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하고 각 국가의 고위 국방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K-전차 수출을 위해 힘을 합친 코리아 원팀이 중동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공동 마케팅 전략에 따라 K-전차 체계업체인 현대로템과 국산 변속기 개발업체인 S&T 다이내믹스, 국산 엔진 개발업체인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코리아 원팀을 이뤄 처음으로 중동형 K-전차와 국산 파워팩 변속기 엔진 실물을 현대로템 야외 부스에 함께 전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UAE 등 중동의 차세대 전차로 평가받으며 현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디펜스 아라빅과 아라킴 등 중동 외신들은 지난 19일 현지 시간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IDEX 2025에서 공개된 KEME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현대로템의 중동형 K 전차 KEME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차입니다. 중동형 K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파워팩 엔진 변속기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켜 중동의 고온 환경에서도 기동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탐지 추적해 순식간에 대응탄을 발사하고 위협을 무력화하는 하드킬하드킬 능동 파괴 장치 APS를 장착했습니다. 기존 K 전차는 국산 엔진과 함께 독일 RENK의 변속기가 들어갔는데요. 이로 인해 전차 수출 과정에서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중동 지역 방산 수출 금수 조치로 K 전차의 수출도 불가능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S&T 다이내믹스는 국산 변속기 개발에 성공,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도 따낸 것입니다. 코리아 원팀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K 전차 수출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며 중동 국가로의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차용 국산 파워팩 변속기 엔진은 사막 지형에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 탑재해 아나톨리아 고원지대 현지의 험난한 사막 지형과 환경에서도 하루에 200km 야지 주행을 완료하는 등 가혹한 시험평가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S&T 다이내믹스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2023년 초 튀르키예 정부와 알타이 전차용 변속기와 엔진 수출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은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방산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두 나라의 서만 18조 원 규모의 전차 교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원팀은 중동 수출의 장애물을 해결하면서 현지 정부군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인사들이 모이는 전시회를 적극 활용해
잠재 고객사들과 활발히 소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에서도 UAE, 사우디의 미래 수요를 충족하는 전차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리아 원팀이 중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해는 꽃게잡이 처리되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과 한국 해경의 숨바꼭질로 긴장감이 감돕니다. 심지어 중국 어선들은 참치 잡는 원양 어선급에 해당하는 대형 어선들까지 우리 바다를 휘젓고 있습니다. 꽃게 등의 가을 성어기가 시작되면 북방한계선, NLL 인근 등 서해 중북부 지역에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출현이 하루 평균 200척에 달할 정도입니다. 우리 해경은 5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헬기 등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하며 불법 조업 어선들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중국 어선들이 인천 연평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자 우리 정부는 군함 12척을 투입해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하다하다 최근 한국의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서해상에 알박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중국 남중국해에서 하던 일을 한국의 서해에서 자행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앞으로 중국의 무단 알박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9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알려져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이이지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민감한 지역으로 어업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다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던 짓을 서해상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나중에 서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한 짓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보당국은 지난달 정찰 위성을 통해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이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작년 4에서 5월에도 인근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 2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했고 이를 발견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 주춤했던 중국이 최근 다시 설치를 재개한 것인데요.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어업 보조시설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설물들이 우리 정부의 제지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앞으로 중국이 이 시설물들을 근거로 해당 지역은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이 지역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나라는 양국은 매년 한두 차례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는 사실상 중국이 서해를 자국 앞마당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중국은 2010년 우리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규정했고 최근 들어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이 해역에 몰래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한국 정부 항의가 들어오면 철수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는데요. 2022년 4월에도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드러나 양국 간 분쟁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서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 국가 간 영유권 주장이 충돌해 아시아의 화약고로 꼽히는 남중국해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 7개를 설치한 뒤 우리 영해라고 선포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지금도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남중국해에서도 처음에는 서해와 마찬가지로 구조물 무단 설치를 시작했고 2013에서 2016년 차례로 인공섬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후 2022년 이후에는 대함대공 미사일과 전투기 등까지 반입하면서 군사기지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과 부표 등을 잇따라 설치해 일본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구조물만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중국 군함이 서해 등 우리 관할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020년 공개한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배타적 경제 수역 등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900회가 넘었습니다. 중국의 저희를 알 수 있는 가장 논란된 사건은 2022년 한중 잠정 수역에서 중국이 몰래 석유 시추를 시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중국 석유 시추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어느 나라 관할인지 경계선 획정이 안 된 수역인 만큼 최종 경계 합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일 수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판례에서는 관할이 겹친 수역에서는 탐사 활동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추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몰래 석유 시추까지 하자 혹시 칠광구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023년 중국은 해상 유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육상 유전이 노후화됐기 때문인가?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넘쳐나는 에너지 수요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심해 시추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습니다. 2000년 전체 원유 공급량의 10%에 불과했던 수입 비중이 2022년에는 70%를 넘어설 만큼 원유 수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자체적으로 원유를 수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해상 유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중국해에서 불법 설치물을 설치하고 자기네 해역이라고 우기고는 석유 시추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 중국 해상 유전에서 추출된 원유는 중국 내 원유 총 생산량의 약 60%에 달할 정도로 바다에서 엄청난 원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심해 시추올인 움직임이 칠광구 JD지한1 공동개발구역까지 손을 뻗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칠광구까지 노리면 이 지역이 지정학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1947년 멕시코만 연안에 세계 최초로 해저 유전 개발에 나선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대기업들은 이미 1970년대에 북해 유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이들 서구권 기업들의 앞선 기술력을 최근 중국이 급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중국해 주장커우 유전에 자체 설계 건설한 하이지 1호 재킷은 아시아 사상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심해 시추 확장은 또 다른 지정학적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남해 구단선을 설정해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지역을 순식간에 분쟁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의 서도 춘샤오 천연가스전 등을 단독 개발하며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구역 JDG, 이른바 칠광구입니다. 1974년 한국과 일본이 칠광구 공동탐사를 위해 맺은 이 협정은 2028년 종료되는데 중국은 애초에 한일 간 칠광구 협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칠광구 협정이 만료된 뒤 칠광구 일대가 한중일 다자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는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행동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작년 9월 중국 선박의 약 3분의 1인 82척을 중국과 필리핀 간 최대 분쟁 해역으로 떠오른 사비나 암초 중국명 신빈자오 필리핀명 에스코다 암초 주변에 집중시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때 모인 중국 선박은 총 251척이나 됐습니다. 필리핀 측은 작년 5월 필리핀 대형 해경선 테레사 마그바누아호를 사비나 암초 일대 해역에 배치해 중국과 신경전을 벌였고 이후 이 배를 본국으로 철수시켰는데 그 직후 이처럼 중국이 자국 선박을 대거 이 암초 일대에 집결시키며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이미 군사 요새화한 인공섬 3곳에 대형 미사일과 장갑차 배치를 위한 대형 해저터널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어 관련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14년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산호초 기반 암초 7곳에 인공섬을 만든 뒤 군사시설로 활용해 왔는데요. 산호초 기반 인공섬이 지지력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섬에 수직 파이프를 대거 박고 시멘트 등이 포함된 혼합물을 쏟아부어 바탕을 단단히 한 뒤 해저 터널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환경 파괴에 군사적 위협까지. 중국의 민폐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필리핀은 한국 함정으로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리카탄 훈련은 어깨를 나란히라는 의미의 필리핀 현지어로 미국과 필리핀이 1991년부터 실시한 필리핀의 대표적인 연합훈련인데요. 올해는 약 1만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필리핀은 호세리자람을 함대함 미사일 훈련의 주력 함정으로 참가시켜 약 36km 떨어진 표적을 해성 미사일로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호세리자람은 HD 현대중공업에서, 해성 미사일은 LIG넥스1에서 수출한 것이라 이번 훈련으로 우리 함정과 미사일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는 표적함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표적이 된 선박은 4,700톤급 칼리라야 함으로 2008년 중국에서 건조돼 2020년에 퇴역한 필리핀군 보급선으로 필리핀군이 보유한 퇴역함 가운데 유일한 중국산 함정이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한국산 호세리자라미의 미사일로 격침되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호세리자람 외에는 해군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최근 필리핀의 신형 호위함 오션 4300을 제안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호주 퍼스에서 열린 인도양 해양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신형 호위함 오션 4300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기술력을 알렸는데요. 오션 4300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디젤 전기 및 가스 CODLOG 결합 방식을 사용하는 강력한 추진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은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보장해 현대 해군 작전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또한 이 호위함에는 높은 수준의 소나소나, 음파 탐지기 기능이 장착돼 대잠수함 전 ASW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한국형 수직발사기 KVLS 1화, 미국 수직발사기 MK41 시스템과 호환되는 32개의 수직발사 시스템 VLS로 상당한 화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무 바다에서나 알박기를 하면서 불법 구조물을 만들어 분쟁을 야기하는 중국. 더 이상 서해에 중국 불법 구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한국은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AI를 남에게 의존하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앞으로 AI 분야에서 한국이 독립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총수가 이례적으로 미국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는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 직후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반도체에 무려 10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기로 한 일본까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들어맞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 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모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국가만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발표 직후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 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매물을 세우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다. 제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 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며 미국 측 조치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유탄을 맞은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반도체와 AI 분야에 2030년까지 10조엔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 속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기간 산업화를 목표로 경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뒤처지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미시바 시게루 내각이 내건 지방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향후 10년간 50조엔을 넘는 관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새 지원 프레임을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원 계획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160조면 1,440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AI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이라는 이름의 지원 계획은 보조금과 정부 기관을 통한 출자, 민간 융자에 대한 채무 보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라피더스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자동차, 소니그룹 등 8개사가 출자해 2022년 설립한 회사로 미국 IBM의 기술 협력을 받아 2027년 2나노미터 제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책 파운드리 회사로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최근까지 9,200억 엔 8조 3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라피더스는 현재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공장은 2월 완공 예정입니다. 고미케 마스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12월부터 제조 장치의 반입을 시작해 내년 4월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단 하루의 지면도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반중 정책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라피더스 제품의 중국 판매망이 막힐 경우 첨단 반도체 시장에 안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피더스는 판매처 용도에 따라 반도체를 설계 단계부터 공동 개발하는 게 특징인데 처음부터 파운드리 큰손인 매플, 아마존 등과 손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미국의 의도는 일본은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지 말고 미국산 반도체를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자립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AI 반도체는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HBM3이 12단 제품을 공급 중인데 올해 상반기에 HBM3이 16단 샘플을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HBM4 12단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은 CES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늘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만나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의 HBM과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관련해 서로 제품에 대한 개발 속도를 높이자는 얘기를 했다면서도 과거에는 엔비디아 측에서 사양에 맞춰 더 빨리 개발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SK의 AI 메모리 반도체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SK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최태원 회장은 피지컬 AI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차와 같은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AI입니다. 챗GPT와 같은 소프트웨어 AI와 달리 물건을 짚거나 움직이는 등 물리적 활동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CES를 통해 관련 피지컬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젠슨, 황씨 이영는 한국이 제조업이 강하고 관련 노하우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코스모스와 관련해 앞으로도 여러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의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 비즈니스를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며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짓고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데미터 센터는 AI 가동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SK는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만큼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데이터 센터 소모 전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등에서 커다란 사업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는 이번 CES 부숨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최적화하는 AI 오퍼레이터, 데이터 센터의 열을 효율적으로 잡는 액침 냉각 기술 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은 한국의 AI 독립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간담회 말미에 미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챗GPT의 오픈 AI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들이 AI 개발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과거 증기기관이나 인터넷의 사례처럼 미래에는 AI가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며 AI를 남에게 의존하면 미래들 스스로 개척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보적인 길을 걷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로미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산 AI 칩 수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네드 핑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정책을 제정해서 취임 예정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앞서가려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이 동남아시아나 중동과 같은 제3국에 세운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가 생산한 첨단 AI 칩을 탑재하는 식으로 기존 수출 통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의도입니다. 핑클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 중인 정책이 반중국 조치로 위장되어 있지만 극단적인 국가별 제한으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타격을 입고 세계 각국이 대체 기술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핑클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는 임기 막판의 규제는 모용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경제 성장과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적 전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미와 같은 막판 정책은 미국 산업계와 글로벌 커뮤니티의 비판을 받는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관련 기준에 충족하는 성능이 저하된 중국 시장 전용 칩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규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도 2023년 12월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업계의 반대에 아쉬움을 표출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눈을 크게 뜨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오라클의 켄 글루익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규제가 모든 규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규제 과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MS, 메타 등 미국 기술 산업을 대변하는 미정보기술산업협회 ITIC는 추가 규제가 기업들의 컴퓨팅 시스템 판매 능력에 자의적인 제약을 가하고 글로벌 시장을 경쟁사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기술업계가 공개 비판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 규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양측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AI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첨단 반도체나 서버를 해외에 판매할 때마다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면 고객사들이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해 중국산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AI 기술력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인사를 포함한 대중국 강경파는 현재 수출 통제에 허점이 있어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 발 늦게 움직여서 중국이 통제 대상이 된 제품을 사전에 비축해뒀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공화당 주도의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중국의 야망을 차단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이나 있을 기회라고 부르며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위원회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불법인 방법과 허점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해 주요 산업계와 충돌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수출 통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 임기 때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오지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측근 중에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사가 여럿 있습니다. 트럼프 민수위원회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미국 국민은 중국에 맞서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그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산업인 만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한국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일본처럼 산업이 초토화되고 이후에 따라잡겠다며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술과 역량이 충분할 때 우리의 독자적인 길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명 군사로 6만여 명의 조선 육군을 물리친 명장 중 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의 승부를 가른 것은 한산도 대첩 1592년 8월 14일으로 이 대첩에서 73척으로 이순신을 상대한 그의 함대는 전멸했습니다. 이 패배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다에서 더 이상 조선을 상대하기 힘들다 판단해 해전금지령을 내렸죠. 그는 임진왜란, 특히 이순신과 관련해서 여러 회고록을 남겼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흠숭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와카자카의 후손들은 매년 이순신 장군 탄생일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죠. 어쨌든 7년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인물은 성웅 이순신이며 73척의 함대를 수장시킨 것은 거북선입니다만 우리 민족에게 거북선은 그리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투함을 넘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상징이죠.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주도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감선을 만들었소.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라며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으로 영국으로부터 차관 500억 원을 들여오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조선업이야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실 거북선 이전에도 선박 건조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미 조선시대에 거북선 제외 판옥선, 포작선, 협선, 사호선 등 그 종류가 상당했죠. 일부 학자들은 임진왜란은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컸지만 선박 건조 능력이 일본보다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9세기경 당나라를 여행한 후 입당국법 순례행기를 쓴 일본 승려 앤니는 신라배는 작지만 날렵하고 강하다고 썼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길이 30m가 넘는 거대한 전함을 직접 건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원나라 왕이가 쓴 범의 소록이라는 책에는 여몽연 함군의 일본 정벌 당시 크고 작은 함선들이 파도에 다 부서졌으나 유독 고려의 전선은 배가 견고하여 온전했다는 내용이나 고려의 배는 강하기 때문에 고려에서 배를 건조해 다시 일본을 정벌하면 이길 수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게 뛰어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 조상들이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선박은 한물 같다며 무시하던 중국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세계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잘 아시다시피 심장은 인간의 전부입니다. 태어날 때 뛰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밤에 모든 장기가 잠들어도 심장만은 계속 살아 숨쉽니다. 이는 선박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선박의 심장이 바로 엔진이고 이 선박 엔진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박 엔진을 공급 중단하면 중국을 세계로부터 고림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전 세계가 엔진 설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며 국가 기밀로 취급하는 이유는
다른 엔진에 비해 더 고도의 정밀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 일단 무게와 크기부터 어마어마하고 연료 효율성과 내구성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바닷물의 염분, 강한 진동, 극단적인 온도차 등 극한의 해상 환경을 견디며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설계, 제작, 유지 보수가 까다로운 건 둘째치고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친환경 엔진이 대세로 떠올랐는데 이러한 기술은 극히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중국은 선박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영국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스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총 1,711척을 수주해 70%, 한국은 250척을 수주해 17%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수치만 보면 중국에 따라잡힌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의 조선 3사는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3에서 4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지만 선박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한까 염려해 수익성 높은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했기 때문에 전체 실적이 낮아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건조 실적을 달성한 중국이지만 이에 발맞춰 한국산 선박 엔진 주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도 선박 엔진만큼은 한국산에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선박 추진용 엔진 수출액은 약 9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해 2023년 6억 8,122만 달러 대비 32% 급증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이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하면서 한국산 선박 엔진 수입도 늘린 것이죠. 참고로 선박 엔진은 선가의 약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열심히 선박을 찍어낼수록 한국은 엔진을 팔아 엄청난 돈을 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선박 엔진에 의존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거론됩니다. 첫째, 중국은 선박 대량 건조에 주력해 정작 핵심 부품인 엔진 개발에는 투자와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고품질 엔진의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니 한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둘째,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엔진의 품질 및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갑의 위치에 있는 선주들이 한국산 엔진을 달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 난이도가 높은 친환경 이중 연료 엔진 듀얼 퓨얼 엔진은 거의 대부분 한국산이 장악하고 있죠. 이중 연료 엔진이란 두 종류의 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상 기존 화석 연료와 천연가스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제작과 시험 과정이 까다롭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중국 기술력으로는 아직 이 수준의 엔진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암모니아 액화천 연가스 LNG 등 친환경 연료에 대응하는 이중 연료 엔진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HD 현대중공업은 고압 직분사 방식을 적용해 아산화질소애니오 등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암모니아 이중 연료 엔진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한화엔진은 LNG와 중유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저속 이중 연료 엔진의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국제해운 시장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친환경 엔진 기술 우위로 인해 중국이 한국산 엔진에 의존하는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엔진 제조사들의 대중 수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한화엔진은 2024년 중국 수출 확대에 힘입어 12년 만에 연간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역시 선박 엔진 수출 성장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실적 개선을 실현했죠. 사실 우리나라는 선박 건조 분야뿐 아니라 선박 엔진 분야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박 한 척에는 높이 13m의 대형 엔진 1대와 발전용 중형 엔진 3에서 6대가 필요합니다. 대형 엔진이 프로펠러를 이용해 선박을 추진시키면 엔진 끝에 발전기를 단 중형 엔진은 선박 내 전력 생산을 담당하죠. 미국 시장조사기관 마켓 샌드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용 엔진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28억 달러 약 17조 원에서 2029년 152억 달러 약 21조 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D 현대중공업, 독일의 만 디젤의 메이엔 디설 앤드 터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대형 엔진 부문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36%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형 엔진 또한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시장 점유율 35%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박을 발주하는 고객들은 한 번 거래를 맺으면 좀처럼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이어서 신생회사는 기술력이 있어도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선박 엔진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오랜 기간 조선업과 병행해 엔진 기술을 축적하고 해외 라이선스 기술을 넘어 독자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 둘째, 강화되는 국제회사기구 IMO 환경 규제에 부응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엔진 개발에 주력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아직 이러한 핵심 정밀 기술력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박 엔진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해외 엔진 기술에 의존해 조립 생산을 해오다 2000년대 들어서야 HD 현대중공업이 힘센 엔진 IMSEN 엔전을 독자 개발해냈고 2020년대에 친환경 선박 엔진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암모니아 수소 등 차세대 연료 기반 엔진을 2030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환경 엔진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조선업과 선박 엔진 산업은 앞으로도 한층 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겁니다. 엔진은 선박의 심장과도 같아서 현대중공업 같은 한국 기업들이 대형 엔진과 중형 엔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선박은 단순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한국 조선업과 엔진 기술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전 세계 무역의 필수 불가결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약 35%를 점유하며 사실상 글로벌 무역의 심장을 쥐고 있죠. 만약 한국이 엔진 공급을 멈춘다면 세계 무역의 심장이 멈춘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술력이 한국 기업의 손에서